네, 이제 우리 행복한 고전 아카데미 10번째 시간인데요.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저희 고전 읽기 쪽에 저희 이사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제 이사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이윤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주로 이제 원장님께서 다 맡으셨는데 오늘 토론자로 나서시는 바람에 자리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다 아시다시피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김치우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우리 박경기 이사장님께서 토론을 한 10분 정도 해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대략 우리 김채우 교수님께서 한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먼저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이제 노자 직접 번역하신 분이시고 우리나라에서 노자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 보신 강사님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졸업하셨고요. 여기서 철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중국 철학 전공하셨고요. 그리고 북경대학하고 중국 사회학원에서 방문학자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주역과 도교 철학 이쪽을 중심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한국경제신문의 동양 철학 쪽에 고정 칼럼을 연재 중이시고 글 쓰시는 재주가 있으셔서 문단하기도 하시고 또 현재 국제 뇌교육 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과 학과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윷 아시죠? 한국 윷문화연구소장 윷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또 주영학교 부회장 이런 걸 맡고 계십니다. 저서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책을 비롯해서 여러 권의 책들과 그리고 논문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김채우 교수님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소개를 받은 임채우입니다. 제가 준비한 그 프린트물을 같이 봐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어떤 책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여러 선생님들은 대부분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저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 노자라는 책도 성경에 못지않게 많이 읽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노자라는 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5,200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5,200자라고 한다면 200자 원고지 한 40-50페이지 정도 분량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반나절이면 충분히 전편을 다 읽을 수 있는 양이고 또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랜 역사와 또 많은 인구 그리고 넓은 공간 속에서 아마 노자라는 책은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읽혔을 것이고 또 동아시아를 위시한 동서양 고전 중에 아마 지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갖는 그런 고전 중의 고전으로 아마 꼽히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은 그 분량이 노자하고야 비교가 되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단순 비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만은 아마도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 노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동양에서도 이 노자라는 책은 주역이나 또는 논어나 장자 이런 책들과 더불어서 가장 널리 읽혀지고 가장 많은 학자들이 이 노자의 그 뜻을 이해하고 음미하고 그 속에서 많은 삶의 길을 발견하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했던 고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자는 전국 시대에 완성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가 이제 중국의 진안 시대 이전에 유명한 제자백가의 시대라고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주나라의 그 권위가 왕실이 다 깨져나가고 이제 제후들이 바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춘추 시대는 제후들 간에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예의를 지키고 또 주나라 왕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전국 시대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시대가 이제 전개가 되는 때죠. 그러니까 천하가 혼란해질수록 또 이 사상은 새로운 사상이 또 출현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빚어냅니다. 이 노자나 장자 또는 제자백가의 그런 사상들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탄생한 그런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평화시대 또는 치세의 시대, 태평성세라고 한다면 이런 치열한 사상이 나오지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난세에 충신이 나고 뭐 가정이 힘들어야 뭐 효자가 나고 이런 말이 있듯이 이 어지러운 난세 속에서 피어난 사상의 꽃이다, 이렇게 노자의 그런 책의 성격을 한번 말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자와 장자는 중국 고전 중에서도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로서 중국 사상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고전보다도 첫 손가락에 꼽힌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 고전 중에서 가장 그 학자들이 중시하는 고전이라고 한다면 사면학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그 철학성을 가진 고전을 세 가지로 드는데,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겠지만 노자 그리고 주역, 장자 이 세 가지를 사면학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그 철학성이 풍부한 책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왔던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도 이 노자에 관한 번역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수십 종 정도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 중에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번역한 이 책은 사실은 이제 왕필의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번역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대부분들이 그냥 노자의 원문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처음 펴낸 것이 94년도인데 94년도에 펴냈을 때는 아마 주석서의 형태로서 번역한 것은 아마 제가 처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한 이 왕필이라는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국지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활동했던 젊은 철학자의 이름입니다. 그 한때 그 말하자면 그 김용옥 교수님이신가요? 그분이 이제 예전에 노자 강의를 하실 때 왕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널리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일반 독서계에서도 제 책이 많이 덕분에 좀 팔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뭐 저는 뭐 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된 건 없고, 네. 왕필이란 사람은 굉장히 흥미를 끄는 사람입니다. 24세에 죽었어요. 24세에 젊은 나이에 226년에서 249년 사이에 생존했던 젊은 철학자인데, 24세의 나이에 노자에 관한 주석서를 남겼고 또 주역에 관한 주석서도 남겼고요. 제가 주역에 관한 주석서도 마찬가지로 번역해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어에 관한 주석서도 있는데 그건 이제 일부만 남아 있어가지고 뭐 전편이 남아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저 한 10여 군데의 귀절에 대한 주석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왕필은 동양의 아마데우스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는 아마 천재 중의 천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왕필을 번역의 대상으로 삼은 그 이유도 어쩌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24세 젊은 나이에 이런 글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아마 그런 그 의문심도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왕필의 가계에 대해서 열심히 추적을 해봤습니다. 대단한 그 학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한나라 말기의 격동기를 아주 그 힘들게 지냈던 그런
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동 반도에서부터 형주 땅을 거쳐 가지고 저 낙양에 이르기까지 그 10여 년에 걸친 유랑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조 정권의 휘하에 들어갑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 삼국지에서는 조조는 이제 가장 그 간웅으로 우리가 미움을 이제 받는 대명사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 정사 삼국지를 보시면 그 당시의 최고의 영웅은 조조입니다. 조조는 굉장히 도량이 넓고 의리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문학을 잘했고 또 학문을 이해했고 학자들을 우대했어요. 그래서 조조의 휘하에는 그 당시에 중국 전역에서 모여든 문인 학자들이 다 조조의 휘하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필의 집안도 결국에는 이제 조조의 휘하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조의 양아들이었던 그 하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한때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한이라는 인물이 왕필 그 젊은 왕필을 발탁을 합니다. 약관의 나이 20여 세, 20세 정도 된 왕필을 발탁을 해서 자신의 휘하에 두고 그 당시에 사교계와 학계에 이 왕필을 대비를 시키죠. 그래서 왕필이 아주 그 당시에는 기고만장했었다고 그래요. 꼭 그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 그 모차르트가 재주를 믿고 막 살리에른 이런 사람을 그 놀리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왕필도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마중달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급거몰락을 하죠. 그래서 그 사마중달이라는 사람이 삼국지에도 보면은 그 제갈공명과 더불어서 이제 지모를 겨루는 그 지략가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정권은 사마중달이 그 트릭을 써가지고 굉장히 몸이 아픈 척합니다. 본인이 이제 그 조조가 죽고 나서 사마중달이 이제 권력에서 좀 소외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조의 젊은 아들이 이제 우위 문제로 등극을 하면서 이제 정권의 실세가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마중달이 굉장히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정에 그 잘 나가지를 않고 자기 집안에서 아픈 척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제를 위시한 그 당시에 조조의 아들들이 사마중달이 굉장히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이 양반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사마중달을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마중달이 연기를 합니다. 마치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된 것처럼 약을 이제 사신이 왔는데 얼마나 몸이 편찮으신가 건강하신가 이제 우리 문제가 이제 그 사마중달의 그 기후를 살피려고 그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 앞에서 약을 먹다가 막 약사발을 떨어뜨려요. 손을 막 떨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신이 안심하고 돌아가서 사마중달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양반은 이제 뭐 죽을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군요.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조의 아들과 우리 문제가 안심을 하고 그 묘소에 참배를 하러 이제 궁궐을 나서는데 그때 이제 사마중달이 급거 병사를 일으켜 가지고 포위를 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왕필을 도와줬다고 하는 하한이라는 인물을 하한도 참 대단한 인물인데요. 그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하한이라는 인물을 그 말하자면 죽이고 살리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불개하는 그런 그 역할을 맡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한의 입으로부터 불려진 사람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이제 아주 그 아이러니한 그런 그 경우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하한이 이제 그 자신의 그 동지들을 말하자면 사마중달에게 이제 다 불고 결국 자신도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왕필은 워낙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 사마중달이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작은 벼슬을 하나 얻고 있었는데 거기서 면직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왕필이 그 해에
병을 얻어서 죽었다 이런 말이 이제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병을 얻어서 죽었다는 것은 아마도 시리에 빠져가지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전염병을 얻어서 죽지 않았을까, 감기 또는 독감에 걸려 죽지 않았을까, 저는 혼자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